늦은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서재에서 옛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펜을 멈췄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집은 언제 우리 거 되는 거야? 손녀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6살. 제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 소연의 대답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유럽 여행만 다녀오면 정리해야지. 이제 우리도 숨통 트여야지.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에서 35년 넘게 살아왔어요. 전직 건축학 교수로 대학에서 평생 가르쳤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문과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 살았는데 3년 전 아들 도윤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때는 정말 효심인 줄 알고 감동했습니다. 며느리 소연도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반포 아파트는 30억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넓고 쾌적해서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가더군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반포 아파트는 언젠가 우리 거야. 시아버님 건강하실 때 이름 바꿔놓으면 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마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6개월 전 충격적인 밤이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글을 쓰다가 손녀와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집 팔면 나 차 사줄 거지? 친구들 다 좋은 차 몰아. 당연하지. 30억짜리 집인데 그 정도는 문제 없어.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건강 너무 좋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치매 진단 받아서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그게 우리 살 길이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며느리 혼수까지 챙겨줬고 손녀의 교육비, 유학비, 해외여행비까지 모두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 대가가 요양원이라니요. 다음 날 아침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하시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들 도윤이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어제도 가스 켜놓으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며칠 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웃에게 일부러 말하더군요. 시아버님이 자꾸 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가스를 켜놓으시고 나가셨어요. 이웃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래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뒤에 서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치매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우연히 강연에서 만난 제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수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즘 불편한 일 없으세요? 표정이 어두우신데? 아니야, 별일 없어.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다정한 척하더군요. 아버님, 오늘 저녁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본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진 않겠다. 서재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평생 논리와 증거로 살았던 학자답게 이제 가족의 음모를 기록하고 증명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병원 예약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거죠?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 나는 멀쩡해.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예방 차원에서라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신경과 예약을 잡았다는 걸.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였죠. 병원 가는 날, 저는 일부러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길을 헷갈리는 척도 하고, 며느리 이름을 잠깐 잊은 척도 했죠. 며느리 얼굴에 희색이 돌았어요. 의사 앞에서 며느리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요즘 자주 깜빡하시고 길도 헷갈리세요. 가스도 자주 켜놓으시고. 의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기억력 검사를 해볼까요? 저는 일부러 틀렸어요. 간단한 계산도 헷갈리는 척하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는 척했죠.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은 집에서 관리하셔도 되지만 나중에는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치매 진단 나왔어. 이제 요양원 알아보자.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 통화를 들으며 웃었어요. 속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계속 깜빡하는 척했어요. 손녀 이름도 헷갈리고 화장실 위치도 물어보고. 할아버지, 괜찮아요? 손녀가 걱정하는 척 물으면 저는 멍하니 웃기만 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하듯 말하더군요. 시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럼 집이 자동으로 우리 거가 되잖아. 저는 문 뒤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한 달 후 며느리가 요양원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어요. 아버님, 좋은 곳 찾았어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그냥 저를 격리시키려는 거였어요. 그때 제자 김민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봐줄 수 있겠니?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더군요. 선생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재산 침탈 시도죠. 그래서 너한테 부탁이 있어.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제 의도를 이해했어요. 선생님다우시네요.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하시는군요. 다음 주에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들도 동조했죠. 아버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요양원에 가기 전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놀라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 교수님의 제자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교수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유언장이요? 아버님이요? 치매 초기라고 들었는데 아직 의식이 명료하실 때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민수를 서재로 안내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밖에서 웅성거렸죠. 여보, 이거 큰일 났어. 유언장에 뭘 써놓을지 몰라. 걱정 마. 어차피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은 효력 없어.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 뒀거든요.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깔아서 말이에요. 민수와의 대화도 연기였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다니. 평생 학자로 살았는데 이런 일에도 논리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언장에는 이렇게 써놓았어요.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다. 며느리가 서재 문 앞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뭘 쓰셨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나네. 연기는 계속됐어요. 다음 날 드디어 요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짐을 싸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거기서 좋은 치료 받으시고 빨리 좋아지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차가웠어요. 요양원 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민수야, 고마웠어.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재미있었어. 특히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게 하는 과정이 말이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녹음 파일들 모두 정리해 뒀습니다. 첫 번째 녹음이 재생됐어요. 할아버지 집 팔면 나 차 사줄 거지? 당연하지. 30억짜리 집인데.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어요. 두 번째 녹음이 나왔어요. 치매 진단받아서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그게 우리 살 길이야. 아들 도윤이도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3년 동안 너희를 지켜봤어. 처음에는 정말 효심인 줄 알았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배신감이 컸다.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오해예요. 우리가 언제?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야? 민수가 또 다른 녹음을 틀었어요. 시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그럼 집이 자동으로 우리 거가 되잖아. 이번에는 며느리가 친구에게 자랑하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는 법적 증거가 될 거야. 민수가 설명했어요. 재산 침탈 미수, 보호자로서의 의무 위반, 정신적 학대. 여러 가지 제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건 용서해 달라고. 아들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야, 예정대로 진행해. 네, 교수님. 그날부터 저는 이 집을 떠났어요. 다른 곳에 작은 집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재산의 절반은 정말로 사회에 기부했어요. 나머지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예정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이혼했어요. 손녀는 아버지를 따라갔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 아들이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네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손녀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죠. 어제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평생 학자로 살았으니까. 논리와 증거가 몸에 밴 거지. 그런데 정말 치매인 척 하시는 연기가 완벽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연기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그들이 원하는 할아버지가 되어준 것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들은 제가 치매에 걸리기를 원했는데 정작 진짜 치매는 그들이 걸린 거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의 정을 잊어버린 것, 그게 진짜 치매 아닐까요? 저는 지금도 건강해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명료해요. 가끔 대학 후배들과 만나서 강연도 하고 논문도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75년을 살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보다는 진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바보인 척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진짜 치매 환자인지. 그때 제가 한 말이 맞았네요. 진짜 치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을 잊어버린 그들이었어요.